조금 전 6시 25분경 검찰 출석 21시간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을 나섰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에도 묵묵부답 차에 올라탔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이렇게 말했다죠.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해도 실무선에서 이루어진 거고 나는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사위, 조카, 집사가 내놓은 결정적인 진술과 증거 앞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민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는 것도 그 때문이죠.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MB가 이런 말 했습니다. 이번 일이 역사에서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 참담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참담함을 1년 새 2번이나 겪는 국민 심정은 어떻겠는지 부디 헤아려 주길. 헤아린다면 이제는 진실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봄비 내리는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 첫 포인트 뭐부터 봐야 됩니까? 네, MB 21시간의 고강도 조사입니다. 예, 21시간 만에 나왔어요. 사실은 뭐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정말 꼬박 하루 걸렸네요. 네, 어제 오전 9시 22분에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거든요.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새벽 6시 26분에 검찰 총사를 떠났습니다. 예.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요. 자정부터 6시간에 걸쳐서 신문 조서를 검토했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나올 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말을 아끼자고 다짐한다 이렇게 말을 했던 이 전 대통령은 조사를 마칠 때도 아무 말 없이 다만 검찰 관계자들에게 수고했다 이런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예. 이렇게 장시간 조사가 이어진 거는 뭐 뇌물수수, 횡령 등 혐의가 20개가 넘기 때문이죠. 그렇죠. 또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인 뒤에 조서도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이렇게 귀가가 늦어진 것 같네요. 혐의를 이렇게 부인하다 보니까 오히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런 분석 나오죠. 네, 이미 검찰은 상당한 물증까지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한다면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영장을 청구한다면요. 이르면 내일 아니면 월요일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이 막판 고민을 이어갈 것 같네요. 예, MB의 검찰 조사 뒷이야기는 잠시 후에 권영철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기로 하죠. 일단 다음 포인트 갑니다. 네, 무역에서 맞붙은 한미 간 격전입니다.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 두고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우리나라와 미국인데 무역에서는 계속 삐걱거려요. 네, 오늘 한미 FTA 3차 개정 협상이 미국에서 열리거든요. 앞선 2차례 협상에서 제기된 논의를 이어가는 자리인데 한 가지 숙제가 더 얹혀졌습니다. 뭡니까? 이게 바로 수입 철강에 대한 고율의 관세죠. 예. 미국이 수입산 철강에 관세 폭탄을 떨어뜨리기로 했는데 우리나라는 23일 발효 전까지 어떻게든 그 예외국으로 인정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중이거든요. 지금 예외국이 3개국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도 좀 넣어달라 이런 맞습니다.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한미 FTA 개정 협상 쟁점 중 하나인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한 발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에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철강 관세 방침이 한미 간 무역 전쟁에서 미국의 지렛대로 사용되는 형국인 거죠. 지금 외교 안보 쪽은 잘 풀리고 있잖아요. 네. 이 무역 쪽에서도 좀 실력 발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 들려왔으면 좋겠고 마지막 포인트 하나 더 짚죠. 네, 김은국에 번진 미투 폭로입니다. 가수 김은국 씨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이 됐더라고요. 현재 가수 협회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지난 2016년 가수 김은국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30대 여성의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예. 보험 설계사로 김은국 씨와 만났다고 하죠. 김 씨가 억지로 술을 먹여서 정신을 잃었고 깨어나 보니까 알몸으로 누워있더라 이런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은국 씨 측은 함께 술을 마신 건 사실이지만 성폭력은 없었다는 입장인데 조만간 공식 입장을 정리해 내놓겠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 21시간 만에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범죄 의혹을 받는 이 전 대통령은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첫 순서는 권영철 선임 기자와 함께 MB의 21시간 조사 그 뒷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영철 선임 기자.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귀가를 했습니다. 네. 묵묵부답으로 차에 탄 채 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네. 조사 시간 이 예상한 정도로 걸린 건가요? 더 길어진 건가요? 이게 검찰이 원래 오전 9시 반에 나와달라고 한 것은 14일 안에 조사를 끝내겠다는 의지였거든요. 예. 어제 사실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한 밤 10시가 넘어서 귀가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총장이? 예. 그때쯤에는 실질적인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였다고 합니다. 최종 조사는 11시 55분이고. 예, 거기까지 갔는데 10시쯤에 이미 조사할 내용은 거의 다 됐다. 그다음에 이제 뭐 기록 검토 시간이니까 귀가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뭐 한 6시간 반 정도 기록을 검토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조금 짧았죠. 그러네요. 특수수사통들에게 물어보면 기록 검토를 쉽게 하는 경우는 한 4시간 정도. 꼼꼼하게 하면 7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뭐 6시간 반 정도는 제법 꼼꼼하게 한 셈입니다. 오늘 사실은 권영철의 Y뉴스를 앞으로 땡긴 거 아닙니까? 네. 잡아오신 주제를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에서 왜 당황했을까? 예, 이렇게 잡아오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출두할 때만 해도 목소리 높이고 들어갔는데 당황했다는 얘기가 들려와요? 예, 제가 그렇게 취재를 했는데요. 아마 예상하지 못한 증거 자료들이 제출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당황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MB가 예상치 못했던 자료들, 증거 자료들을 검찰이 불쑥불쑥 내미는 통에 당황했다. 예. 통상 검찰이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사를 할 때 수사를 통해서 수집된 증거 자료들을 다 내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숨겨둔 카드가 있어야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데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전 대통령에게는 수집된 증거 자료들 상당 부분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한 핵심 관계자는 원래 수집된 증거 자료를 다 보여주지 않고 이래도 모른다고 할 테냐 이 정도만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많이 보여준 편인 걸로 안다. 왜요? 왜 이번엔 많이 보여줬어요? 워낙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는 예정대로 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MB 이제 전 대통령이 당황했다는 얘기는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으면서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진술 증거들이 나오니까 이게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검찰 수사가 탄탄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다스는 MB 거라는 걸 밝힐 증거와 진술들을 확보해 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20여 개 혐의나 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결정적 한 방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사실 있었는데. 그건 바깥에 알려진 것이고. 결국은 결정적 한 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벽 같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황할 정도라면은 검찰 수사가 상당히 깊이 있게 진행됐다는 걸 입증하는 것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검찰 특수통 원로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까 문무일 총장과 윤석열 검사장이 상당히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까지 하더라고요. 복이 있다니요? 그 얘기는 수사가 예상과 달리 잘 풀렸다는 겁니다. 사실 다스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은 검토조차 안 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검토조차 안 했다고요?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그 댓글 공작. 시작은 사실 댓글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죠. 수사가.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문제가 이제 또 뚫리면서 이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때만 해도 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는 겁니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은 다스는 누구 겁니까? 운동을 벌이면서 관심을 나타내지만은 다스가 MB 거라는 걸 밝힐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측근들이 줄줄이 불기 시작하면서 수사가 의외로 쉽게 풀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전 대통령 검찰 조사에서도 다스는 자기 거 아니라고 계속 부인했답니까? 일관되게 부인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요?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평화롭게 진행됐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말은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조사 내용을 둘러싸고 의견 대립이나 충돌이나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가 그러면은 됩니다. 검사는 뭔가 결정적인 걸 들이밀면서 계속 묻는데 이쪽에서는 계속 그냥 모르쇠로 이걸 들이밀어도 뭐 당황은 하지만 어쨌든 모르쇠. 저걸 들이밀어도 모르쇠.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는 묻고 이 전 대통령은 부인하고 검사는 또 묻고 이 전 대통령은 부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거죠. 아주 평화롭게 진행됐다. 예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피의자들처럼 추궁하고 이러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궁금해지는 게 결정적인 증거들을 많이 들이밀어서 당황시킬 정도의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끝까지 그건 내게 아니다. 난 하지 않았다. 부인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그동안에 자신의 주장을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뭐 도곡동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런 얘기했죠.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예, 그리고 재임 시절에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했죠. 당시 SNS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그랬지만은 좀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시인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본인이 새빨간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두 번째는 아직도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다? 예. 어제 출두할 때 대국민 메시지 들어보시죠. 예.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민생 경제 엄중한 한반도 상황. 예. 이게 지금 검찰 조사받으러 가는 전직 대통령이 할 얘기는 좀 아닌 듯 하거든요. 그러게요.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검찰 조사 성실히 받겠다. 이게 그냥 원답 아니겠습니까? 예. 자신이 왜 검찰에 소환됐는지를 모르는 것인지 애써 외면한 것인지 재임 시절에도 747 공약, 4대강 사업, 자원 외교 등등 사실 제대로 된 게 없다는 평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세 번째는 다스가 자기 것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모든 혐의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스가 내 소유라고 인정하는 순간 네. 한두 가지가 걸리는 게 아니죠. 이게 결정적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이 되는 겁니다. 예. 300억 원대가 넘는 횡령과 이로 인한 탈세,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60억 원대의 뇌물수수까지 이걸 다 인정해야 되니까 본인으로서는 그냥 모르쇠 부인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처지 아닌가. 뭐를 들이밀어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지금 네. 짚어주셨어요. 그렇게 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더 커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검찰은 다스 수사에서 성과를 거두기 전까지는 상당히 고심이 컸지만은 다스 문제가 풀리면서 예. 검찰은 한결 가벼워졌다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동안 핵심 측근들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김유중 전 부속실장, 김성호 전 다스 사장, 여기에 장조카인 이동영 다스 부사장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수유라는 걸 인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고요. 그렇게 인정을 한 상황에서 본인은 부인하고 있으면 네. 부인을 하면 원래 구속영장을 더 청구해야 되는 거라면서 그냥 석방시킬 수가 없다면서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까. 예, 그렇죠. 사실 검찰 고위층에서는요. 소환되기 전에 다스는 내 거다. 사회 한원하겠다. 이렇게 나올까 봐서 상당히 긴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가 내 거고 내 잘못이다라고 인정해버리면 구속영장 신청 못하니까? 수사진으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럽죠. 오히려? 예. 그랬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사안의 중대성, 전직 대통령이 100억 원대가 넘는 뇌물과 300억 원대가 넘는 횡령 탈세 이런 건 사실 중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리고 끝까지 자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부인하는 문제. 예. 증거 인멸과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지 않는다. 불가피할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야 검찰 맘이지만 이거를 발부할지 말지는 또 법원 맘이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보세요, 권 기자는? 아마 영장 청구는 빠르면 내일, 늦어도 19일 안에 이루어질 텐데 예. 법원으로서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죠. 부담스럽지만은 예. 형평성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 예. 다 구속돼 있죠. 그렇죠. 그 사안의 중대성 이런 걸 볼 때 측근들이 구속됐는데 책임자가 구속 안 된다. 말하자면 종범이 구속돼 있는데 네. 주범을 과연 대통령이었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 안 시킬 수 있겠는가? 그렇죠. 된다 쪽으로 무게를 두고 계시는군요.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게 법의 정의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한번 보죠. 잠시 후에 제가 2부에서 이재호 전 의원을 연결을 할 거긴 합니다만 네. 여전히 정치 보복이란 입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면서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게 왜 정치 보복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이 전 대통령 측은 그런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 출두할 때 말 다시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이게 말을 아낀다는 게 내가 정치보복 얘기는 하지 않겠다. 이런 뉘앙스죠. 제가 이따가 이재호 전 의원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말 아낀다고 하는 그 말줄임표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던 건가? 건 기자가 보기에는 네. 정치 보복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냐? 예, 그게 이제 지난 1월 17일 기자회견에서 정치 공작이요,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적인 호응은 별론 것 같아요. 지금 청취자 문자도 보면은 5754님 MB에 참담하다는 말 이건 국민들이 할 말 아닙니까? 정민호님은 자택 압수수색도 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또 구속이 돼야 된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는 문자가 압도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자택 앞에 1인도 없었다. 한 명도 없었다. 이런 얘기들 있지 지지자. 않습니까? 예. 그리고 측근들도 지난해 연말 송년회에는 40여 명이 몰렸잖아요. 예. 근데 어제는 한 10여 명 정도에 불과했죠. 그렇더라고요. 법조인을 중용했지만은 정동기 전 민정수석과 광훈 법무비서관 외에는 변호인도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예. 법무장관이 몇 명이고 민정수석이 몇 명이고 비서관들이 몇 명인데 그런 문제. 다만 언론인 출신들이 끝까지 곁을 지키고 있어서 좀 대조적이긴 합니다. 끝까지 곁을 지키는 사람들은 저 대부분 언론인들이더라고요. 맹현규, 김효재, 이동관 등등이 그렇죠. 아마 언론인들은 사실은 변호사 직위는 할 수 없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하고 또 그리고 측근들이 이미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권현철 선임 기자가 21시간의 검찰에서의 그 상황들 그 뒷이야기 정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자들 많이 들어옵니다. 이현성님은 너무 뻔뻔하다는 느낌을 이분은 받으셨대요. 적반하장, 허금선님 이렇게 한 글자씩 보내주시는데 한 문장씩. 김성환 씨도 한 문장만 말씀하시겠어요? 그거 어떻게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까? 한 문장으로 안 돼요. 제가 보니까. 말씀하세요. 편하게. 아니요.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최근에도 만났던 사람 얘기를 직접 들었는데요. 예. 일부 인정하고 이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도 못 꺼내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건넬 수 왜요? 너무 막 이 격앙돼 하고 그래서 너무나 정치보복이라는 이게 강해서. 이게 강해서 네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하 그래요. 잠시 후 이재호 전 의원님 아마 그 입장을 대변할 것 같거든요. 듣고 반론도 해보고 그렇죠. 행간에서는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금세기 최고의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향년 76세로 타계했습니다. 예. 어린 시절에 휠체어를 탄 채 눈동자로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대화하던 호킹 박사의 모습을 보고 과학자의 꿈을 키웠던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많을 거예요. 우주로 떠난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제 세상을 떠난 스티븐 호킹 박사 전 세계에서 애도 성명이 줄을 이었더라고요. 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 모디 인도 총리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애도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예. 이론 물리학자 로런스 클라우스의 말이 참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별이 방금 우주로 돌아갔다. 그는 76년 동안 우주와 용감하게 싸웠고 또 우주를 길들였다. 이 과학자도요. 멋있네요. 철학자여야 돼요. 네, 별이 방금 우주로 돌아갔다. 네. 우주로 돌아간 스티븐 호킹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도 뭐가 숨어 있습니까? 네, 첫 번째 행간은 인생이 재미없다면 그것은 비극이다입니다. 누구 말이에요? 호킹 박사가 한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호킹 박사가 남긴 말 어록 굉장히 많죠. 정말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우리 일상에 치이다 보면 이 사는 게 재미없다는 느낌 정말 많이 갖게 되잖아요.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있는데 네. 호킹 박사한테는 그럴 여유조차 사실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21살에 이 대학원 시절이었는데요. 네. 갑자기 일명 루게릭 병이 찾아와서 2년밖에 살지 못한다. 이런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1살에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네, 그렇죠. 결국은 2년, 네. 70세 넘어까지 산 거예요. 저는 그 자체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도 희망을 기적이죠. 주는 거다. 네, 이런 생각도 사실 맞아요. 들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굳어가고 결국 이제 말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잖아요. 예. 손가락 2개만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호킹 박사는 병 진단을 받기 전까지 내 인생은 정말 지루했다. 어차피 죽는다면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더 연구에 매진했고요. 예. 빅뱅과 블랙홀, 우주 배경 복사, 중력 이론 이런 등등의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렇죠. 지금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진행 중이잖아요. 예. 2012년 런던 패럴림픽 개막식에 또 깜짝 등장했는데요. 이 장애가 도전 정신과 희망을 꺾을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져서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76세로 타계하는 스티븐 호킹 두 번째 행간 뭔가요? 두 번째 행간은 그는 먼 우주를
말과 글로 보여준 문학가였다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어록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네. 저 문학가예요. 과학자이자.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예. 우주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체력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주 갔다 오려면? 아닙니다.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써야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주를 가서 본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어. 가서 보고 왔으면 우리한테 설명해 줘야 전달을 하잖아요. 해야 되니까. 설명해 줘야 하잖아요. 보고 느낀 걸 전달해야 되니까. 네. 아하. 달에 최초로 착륙한 우주인 닐 암스트롱 있잖아요. 예. 거의 인터뷰 안 했습니다. 그냥 거의 잠적하듯이 했거든요. 예. 자기 혼자만 가서 보고 와. 보고 왔으면 우리한테 설명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네요. 듣고 보니. 그걸 어떻게 잘 전달할 거냐. 문학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예. 때론 과학적으로 설명해 줘야 하거든요. 예. 우리가 칼 세이건이 쓴 코스모스라는 책을 보면서 막 가슴 설레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호킹 박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시간의 역사라는 책 읽고 많은 사람들이 과학에 관심 가졌거든요. 그렇죠. 청소년들도 호킹 박사가 막 유머 섞인 얘기로 우주를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예. 전달해줄 때 감동을 받고 과학자가 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성적인 과학자였지만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CM송도 불렀던 거 아세요? 그건 몰랐어요. 네, 드라마 나온 건 알아요. 심슨 가족. 맞아요. 드라마도 했고 CM송도 했고 이게 굉장히 재능이 많은 사람입니다. 재능이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친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과학에 호기심을 갖도록 만들어줬다고 그렇죠. 하는 그래서 위대한 과학자인 거예요. 이분에게는 장애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요. 예, 못할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울림이 있는 건데 마지막 행간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은 천천히 깊게 사유하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입니다. 이게 호킹 박사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죠. 네. 고개를 들어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라. 여러분이 보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무엇이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지 궁금해하길 바란다. 예. 호기심을 가져라. 이게 호킹 박사의 말 중에 가장 감동적인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호킹 박사는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몸으로 가장 넓은 우주를 사유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만한 분이었습니다. 예. 근데 일본에 세 단어밖에 만들지 못했거든요. 나중에 가서는 눈동자로 글자를 만드는 것밖에 못했어요. 손가락까지 마비되면서. 네. 예. 그리고 책을 썼어요. 그리고 대화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한번 1분 동안 생각해서 고르고 골라서 세 단어를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 단어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유의 깊이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반대로요. 우리는 1분도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1분도 뭔가 새로운 뉴스를 접하지 않으면 막 불안해합니다. 예. 이런 현대인들이 호킹 박사처럼 천천히 깊게 사유하면 아마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청취자 2956님은 그 많은 어록 중에서 이분은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한대요. 우주에 사랑이 없다면 그곳은 대단한 곳이 아니다.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한 어록도 기억에 호킹 납니다. 박사는 문학가였다니까요. 그러네요. 스티븐 호킹 지금 추모의 물결이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쇼에서도 들여다봤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21시간 만에 서울중앙지검 나서면서 기자들 질문 쏟아졌지만 변호인들 향해서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 하고는 그냥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제는 들어가면서 대국민 메시지 남겼죠. 하고 싶은 말 많지만 아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고 싶은 말이란 어떤 걸까요? 이분은 아실 것 같습니다. 어제 응원 피켓까지 들고 집으로 찾아갔던 분이세요. 측근 중에 한 명, 자유한국당 이재호 전 의원 연결을 해보죠. 이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는 배웅을 가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마중 안 가셨어요? 오늘 아침 시간이 좀 애매해서 예, 이제 오후에 가봐야지. 오후에 집으로 찾아가시려고요. 예,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실 생각이십니까? 조사받느라고 수고하셨다는 거 인사하죠. 뭐. 수고하셨다고. 어제는 이제 검찰로 들어가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하셨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아끼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 그 하고 싶은 말이란 게 도대체 뭘까? 하고 싶은 말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 우리가 볼 때도 우리 같은 사람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당사자가 지금 이 일이 발단이 돼서 제일 처음에 댓글부터 시작해서 8개월 동안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일이
당장 뭐 현행범으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미 재직 전에 2007년도 대선 경선 때부터 시작해서 예. 그 10년 전의 일부터 지금 들추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 뭐 주변의 비서들, 뭐 하여튼 본인이 재임 중에 있었던 뭐 청와대 행정관들 해서 주변에 큰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조사하고 뭐 협박하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게 문재인 정권이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그런 민주적 정권인데 예. 검찰이 하는 짓을 보면 이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권처럼 돼 보이잖아요. 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으로까지 지금 보세요. 이 검찰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찰한 행동이. 허허. 검찰한 행동이 우리가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많이 들어보는데 예.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검찰이 하는 짓이 도를 넘은 거예요. 도를 넘었다. 조금 전에 협박이란 단어 쓰셨는데 가서 협박받은 그러니까요. 사람도 있답니까? 아, 있죠. 예를 들어서 당신 이거 시인 안 하면 당신 집어넣는다든지 이거 시인하면 당신 내준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협박 아니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누가 듣고 왔다고 합니까? 당신 이거 아이고, 들어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진짜가 아닌데 시인하라고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이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은 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서 예. 아 이거는 정말 민주정권이 아니라 이명박을 잡아가기 위한 정권이 아니라 이게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위험한 정권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부분까지. 그러면 본인께서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러나 그 많은 말들을 예.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참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신 것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예. 이재호 의원께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검찰로부터 뭐 확인은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일단 주장인 것으로. 나도 확인. 예. 나도 검찰 보고 당신들이 이렇게 했나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갖다 놓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은 게 그렇다. 들으셨어요. 직접 들으셨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 듣고. 예. 정치보복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정치보복 수준이 아니라 민주주의 파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치보복이 이게 너무 지금 이 정치보복이라는 게 잔인한 정치보복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의원님. 이게 보십시오. 정치보복이라 함은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울 때 정치보복이라고 하죠. 지금 보면 핵심 측근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줄줄이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 정치보복이라 하면 예. 일단 저 사람을 잡아가야 되겠다는 표적을 세워놓고 그 표적에 대한 모든 기획을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주변에 전부 기획을 해갖고 예. 결국 그 사람을 잡아가는 거. 이게 표적 수사고 이게 보복 수사 아닙니까? 처음에 댓글 나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여당에서. 예. 이명박이 타켓이다. 이명박이 잡아가야 일이 끝난다. 그러니까 처음 지금 댓글은 흔적도 없었지 않습니까? 댓글과 뭐 대통령 관계는 흔적도 없는데 처음에 댓글 나왔을 때 이미 표적을 여권에서는 이명박을 세워놓고 예. 이거 하다 안 되니까 저거 하고 저거 하다 안 되니까 저거 하고 이렇게 결국은 잡아가는 걸로 조사를 하는 것이 이게 정치 보복 아니고 뭡니까? 이재호 의원님, 뭐 지금 워낙 청취자들의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요. 제가 일단 입장을 듣고 좀 반론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거 그런 게 정치 보복인데 지금 보면 핵심 측근들 다른 사람도 아닌 핵심 측근들이 줄줄이 결정적인 진술을 했습니다. 김백준 집사라고 불렸던 김백준 총무기획관, 또 비서로 일했던 김희중 부속실장, 게다가 다스의 김성우 사장까지 줄줄이 다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것이다. 다스 주인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그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말씀을 아주 잘하셨는데요. 예. 그 사람들이 말이라는 게 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나요? 다스가 이명박 거다 그런다면 예를 들어 다스가 주식회사잖아요. 주식회사지 않습니까? 다스가? 맞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의 주인이 되려면 주식이 있어야죠. 그럼 본인이 차명 주식이 있다 그러면 차명 주식이 나와야 되고 그 차명 주식에 대한 배당이 있어야 되고 본인이 주식이 하나도 없고 그동안에 배당받은 게 하나도 없고 그런데 그걸 주변의 증술
정황 증거만 갖고 이게 당신 거다 이렇게 집어가는 게 이게 표절수사고 정치보복 아닙니까? 정황 증거만 갖고 지금 잡아간 것 같진 않고요.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나온 막대한 그 자료들 중에 아주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고 결정적인 증언의 증거들이 더해져서 아마 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많은 것들이 증거로 들이밀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검찰이 하는 소리고 추측뿐이고 영포빌딩 창고라 하는 거는 뭐 우리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영포빌딩이라는 게 다수의 서울 사무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적 그 창고에 뭐 다섯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저 현대 근무했으니까 현대에 있을 때 있을 것도 있을 것이고 일종 골동 창고 같은 건데 그 창고에 수많은 증거가 나와도 그 증거 중에 이게 MB 거라고 하는 거기에 뭐 MB 주식이 있다든지 뭐 MB에 배당된 게 있다든지 이런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정황만 있는 거지. 지금 뭐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는 거고 검찰은 지금 증거를 잡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이재호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측근들이 다 그렇게 왜 그러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진술을 그 사람들은 그게 거짓말이 아닐 수가 있죠. 자기네들은 그런 정황이나 그런 분위기나 뭐 그렇게 알고 죄송합니다.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문제는 그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증거가 없잖아요. 아니 그 없는 걸 뒤집어 씌우니까 그게 정치 보복이죠. 그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마 검찰이 지금 뭐 자료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건 보면 알 일이고요. 일단은 그 말씀대로라면 그럼 김백준 뭐 원세훈 국정원장도 MB 지시 받아갖고 나는 특활비 넘겼다고 하고 그걸 김희중 실장은 받았다고 MB 지시로 받았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왜 다 거짓말을 할까? 사회자께서 언론인이 공정하게 하셔야지 그게 MB라는 걸 전제로 해놓고 내인데 뒤집어 씌우지 말하면 됩니다. 아닙니다. 측근들의 말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공정하게 이야기해야지 그걸 이미 선입견을 갖고 MB라는 선입견을 갖고 증언 주변 사람들이 진술을 갖다 들이밀면 그게 공정한 언론인이 자세가 아니죠.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측근이 아닌데 측근들이 왜 이럴까 저는 그게 궁금해서. 측근들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해석했지 않습니까? 나도 뭐 당사자가 아닙니까? 당사자 아니시죠. 측근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 말은 말할 수 잘못 알아서 그분도 잘못 알아서. 측근들이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없잖아 이거예요. 증거가 없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그 말인데 그걸 아니라고 자꾸 우기니까. 검찰은 또 있다고 하니까. 검찰은 증거가 있다고 하니까. 검찰 이야기인 거고 검찰 이야기를 제가 지금까지 검찰 조사를 옛날에 뭐 정치검찰 지금이나 옛날에는 똑같은데 수십 번 받고 제가 5배는 구속된 사람들입니다. 검찰의 행태를 내가 알아도 더 잘 알지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측근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거다. 지금 증거가 없다 그리고.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제시하는 게 없잖아요. 그걸 뭐 검찰이 국민들한테 미리 제시하진 않으니까요. 이 의원님. 알겠습니다. 두고 보죠.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두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개 라디오에 날 불러놓고 싸우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제가 이재호 의원하고 난 일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아이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재호 전 의원님 뭐 제가 워낙 잘 아는 분인데. 자 그러면 말입니다. 김두호 전 홍보수석이 저랑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 이전 투구 해보자는 거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즉 반전의 카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뭐 있다 없다 말하기가 그렇지만은 아마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은 진흙탕 싸움이 되겠죠.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다. 그 얘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갖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때 제가 그건 내가 말할 수 없지만은 또 있다고 해도 뭐 그걸 내가 불리하니까 당신들이 그 자료를 내가 다 통로하겠다 뭐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느끼는 대통령이 내가 불리하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과거 정권의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거는 그래 되면 국민들이 또 아이고, 막 또 진대면 서로 싸우는 걸로 보이지 않겠어요? 그럼 또 문재인 정권이 해명해야 되고, 아이락 해야 되고, 온갖 것도 다 들이대서 아이락을 해야 되고, 그래 되면 이쪽은 기락하고 저쪽은 아이락하고, 그러면 진흙탕 싸움이 되면, 그건 국민들이 보기에도 바람직하지 않는 거다, 이런 거죠. 뭔가 가지고 있어도 내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 의원 보시기에. 그래, 뭐 낼지 안 낼지, 그건 내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가지고는 있습니까, 뭐를? 글쎄, 그건 내가 뭐, 이때 없다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뭐가 있나 봐요? 내가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호사 못 구할 정도로 지금 형편이 어렵다 이런 말씀하셔갖고 어제 또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좀 유명 로펌을 교섭을 했는데 예. 유명 로펌을 교섭하니까 큰 로펌은 변호사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간당 따지고 그러니까 예. 많으니까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근데 어제 그 말씀을 듣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야기하더라고. 29만 원밖에 내가 없다라고 했던 것이 떠오른다는 국민들이 너무 많았어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적 진실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실제로 그 유수 변호사를 구하기에는 실제로 돈이 없었다 이 말씀. 뭐 로펌 회사 교섭을 했는데 안 됐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안 됐다는 이야기. 예. 이재호 전 의원님, 근데 지지자분들은 다 어디 간 겁니까? 어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나갈 때하고 모습이 좀 비교가 돼가지고 지지자들 다 어디 가셨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저희들 스스로도 지지자를 동원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또 본인께서 뭐 조용하게 가겠다 뭐 이런 입장이셨기 때문에 굳이 뭐 지지자들을 많이 동원하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었지만은 또 하나는 이게 뭐 당장 박근혜 대통령처럼 예. 전직이 있다가 잡혀가는 게 아니고 예. 이미 대통령 지난 지가 막 5, 6년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5, 6년 지났는데 또 그 지지자들을 그 아침에 뭐 또 나오라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본인께서도 원하지 않았고. 예, 구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구속 영장은 신청이 되더라도 발부하지 않을 것이다 법원이. 나는 뭐 영장 신청도 그렇고 전직 대통령인데 어쨌든 5년 동안에 한 나라를 맡았고 많은 그 나라를 위해 많은 일도 있었는데 개인 비리 몇 개 갖고 그것도 본인이 부인하는 비리 갖고 구속영장까지 치겠다. 그럼 진짜 그건 정권도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좀 질문드릴 게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근데 질문은 좋은데 나하고 싸우려고는. 싸울 생각 전혀 없어요. 이재호 전 의원님. 저 잘 아시잖아요. 예, 싸울 생각 전혀 없고 저는 청취자들이 하시는 질문, 검찰에서 나온 반론들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달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저도 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이재호 전 의원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헌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6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함께 투표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때까지 국회가 합의안을 내놓지 않으면 결국은 대통령안으로 발의할 수밖에 없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한 말입니다. 그러자 4개 여당이 모두 일제히 반대했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 내용 자체에 반대하는 당도 있고요. 그건 아니지만 대통령이 주도하는 방식이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당도 있고 둘 다 안 된다는 당도 있습니다. 오늘 여당과 제1야당의 입장을 차례로 확인하고요. 여러분의 입장도 좀 정리해 보시죠. 먼저 여당 연결합니다. 국회 헌법개정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개특위라고 불리죠. 사개특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경엽입니다. 아니 개헌 논의 시작한 게 몇 년째인데 아직도 합의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건가요? 개헌 특위만 구성해서 특위에서 집중 논의를 해온 지가 1년 3개월이 됐습니다. 예. 그전에도 사실은 개헌에 대한 얘기는 계속 오가고 특위까지 본격적으로 꾸린 것도 그렇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렇죠. 오리무중? 예. 허허. 오리무중입니다. 일단 지금 자유한국당이 당론이 없습니다. 개헌안이 나와야 협상이든지 조율이든지 가능할 텐데 개헌안 자체가 없으니까 협상이 불가능하죠. 합의는 물론이고 협의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합의는 물론이고 여당의 입장은 그럼 국회가 합의 못하면 다음 주라도 대통령이 발의하시는 게 맞다 찬성하시는 건가요? 국회에서 발의를 못하면 대통령이 당연히 발의를 해야죠. 그리고 그것은 지난번 대선 때 여야 5당 대선 후보들의 공통된 대국민 약속이었고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했고 그 당연히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고 약속을 못 지킬 때는 못 지킬 만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얘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죠. 그런데 대통령이 그 대국민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그걸 지키지 말라 하고 하는 게 오히려 잘못된 거죠.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야당들의 반대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직접 발의하겠다는 건 관제 개헌이다. 물론 빨리빨리 합의가 돼서 이번에 했으면 좋았겠지만 서로 뜻이 엇갈려가지고 논의하는 중에 있다면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 합의, 국민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해야지. 시간표 맞추기 위해서 대통령이 주도하는 건 이건 졸속 개헌이다라는 입장인데요. 개헌의 관제 개헌과 민제 개헌이 나뉘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대통령이 발의하든 국회가 발의하든 헌법상의 당연한 권리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가 당연히 할 것으로 대통령도 국회의 개헌 논의를 우선적으로 존중하겠다라고 수차례 말씀을 하셨고 국회에서 발의를 해달라. 그리고 이번에도 대통령이 발의를 하지만은 국회에서 못해서 대통령이 발의를 하더라도 만약에 국회의 최종 시한까지 국회가 합의해서 발의를 해낼 수 있다고 하면은 대통령 개헌 발의안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개헌을 하기 싫다라는 우리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주장인 거지. 현실적으로 지금 개헌하고 싶으면은 개헌안부터 내놨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금 더 논의하고 10월에 따로 개헌 투표를 하자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것은 전혀 그 가능성도 없고요. 문제는 지금 이 개헌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개헌 논의를 하자 그랬을 때 민생, 경제 뭐 이런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개헌 논의를 하는 게 국정의 블랙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개헌 논의 자체를 아예 막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개헌 논의가 일정 정도 국정의 블랙홀인 면이 있죠. 그 말 그대로 지금 그러면 어떠냐. 민생 경제 더 심각하죠. 그다음에 남북관계, 북핵 문제 정말 해야 될 국정과제들이 쌓여 있는데 계속 개헌 가지고 질질 끌면서 그렇다고 그래서 10월 달에 된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의 그 자유한국당의 모습으로 보면은 정말 개헌할 의지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의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개헌 문제를 더 끌 수도 없고 이번에 만약에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해내지 못하면은 20대 국회는 더 이상 그 개헌을 논의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다음 주에 안 되면 발의해야 된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대통령이 발의하게 될지 모르는 그 내용. 대통령제 개편이 사실은 이 논의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개헌안에는 대통령발 개헌안에는 4년 연임제가 들어 있습니다. 즉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축소를 하되 이어서 딱 한 번만 더 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바꾸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여당은? 그런데 이제 자칫 국민들께서 착각하기 쉬운 게 그러나 지금 현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물론이죠. 그 다음 대통령부터죠. 찬성하세요? 이 안은 맞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것도 저희 민주당의 당론입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이거 이번에 이 중임제는 아니고 연임제로 들어있더라고요. 대통령발 개헌안에는. 그런데 한 번 더 연임을 한다는 게 사실은 중임제거든요. 중임제는 이제 조금 더 넓은 의미입니다만 여하튼 바람직하다라고 보세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국정과제나 현안들 중에서 보면은 5년 이내에 끝날 수 없는 과제들이 중장기적인 과제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가부채나 뭐 경제전략, 재정계획, 남북관계 같은 것들도 사실 시간이 꽤 걸리는 계획들인데 어떤 국정과제 같은 경우에는 계획 수립하고 나서 실제로 시행도 못 해보고 5년의 임기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시 백지화되거나 중단돼 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책임 있고 연속성 있는 국정 이행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5년 단임제의 폐해로 지적이 됐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대부분이 5년 단임제는 과거에 이제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도입한 제도인데 이게 지금 30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5년 단임제의 문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4년 중임이 가능하도록 개헌을 하자라는 의견이 많았고 지금도 아마 이렇게 여론조사 해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그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지금의 5년 단임제가 문제 있다는 거는 정치권 모두 다 동의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바꾸는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 엇갈리는 건데, 4년 연임제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더 키워주는 거다. 야당은 그런 우려도 하던데요. 그거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은 임기나 연임 가능의 여부가 어떤 무슨 대통령의 권한을 키우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의 지금 이제 권한 문제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예. 과거에 지금 이제 이명박 또 이 박근혜 대통령 구속돼 있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현재 또 수사를 받고 있는데 권력의 오남용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제도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권력의 오남용이 문제였던 거죠. 예. 그래서 그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핵심이지 임기의 문제하고는 저는 상관이 없다. 오히려 알겠습니다. 연임을 해놓으면은 훨씬 더 다음 또 4년 이후에 다시 평가도 받고 다시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훨씬 더 책임성이나 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투명하게 해낼 수 있는 소통해낼 수 있는 제도라고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또 야당의 입장도 있으니까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을 먼저 만났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연결하죠. 정태옥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고, 예, 정 의원님도 고생하십니다. 아까 앞에 말씀 들으셨겠지만,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하자는 거는 모든 대통령 후보의 공약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해야 된다. 국회가 하면 제일 좋겠지만 국회가 못 해내니까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발의 먼저 하는 거다.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개헌하는데 지금 마치 그러면은 시기 자체가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개헌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가 87년 체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혁하자는데 그걸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하면은 참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합의가 되고 있지 않는데 자꾸 시기를 가지고 고집하고 한다라는 거는 개 머리를 흔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이 시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합의를 하려면 이제 그 과정이 착착착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앞에서 김 의원은 그걸 지적하셨어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당론도 못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정도라면은 10월에 투표하자 그러는데 10월까지도 뭐가 될 것 같지 않다.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 이러시던데요.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은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자. 그렇게 분명히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가장 핵심은 지금 현재 우리 제3공화국 제5차 개헌 이후로는 사실상 우리 헌법에는 총리제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총리가 제대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대독 총리나 국회에 나가지고 대통령 대신에 야단 듣는 그런 총리제를 유지를 하니까 제대로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조문화를 안 됐지만 조문화 자체도 지금 여당에서 내세운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정도 합의가 됐는데 왜 당론까지는 안 나왔을까요? 당론을 내는 거는 그리 중요하지 않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기의 개헌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 권한을 조금 더 줄이지 않고 오히려 5년에서 사실상 8년이라고 늘리게 하면은 아까 김경협 의원님 이야기하신 것이 대통령 권한을 늘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엄청나게 늘리는 게 됩니다. 늘린 게 된다. 그래 되면은 지금 현재 개헌을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87년 체제 헌법이 대통령한테 과도한 권한이 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대통령이 너무 권한이 많으니까 여당은 사실상 패싱당하고 야당이 국회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다 보니까 국정이 항상 마비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야의 문제 떠나가 우리가 여당일 때에도
보면은 의미 있는 법안이 예. 통과되기가 힘들었고 실제 통과되기가 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4년 연임제는 오히려 대통령 권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더 늘리는 거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청와대가 제시한 안을 보니까요. 예. 4년 연임제 안에 1안, 2안 두 개가 있어요. 1안은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 평범한 4년 연임제인데 예. 2안을 보니까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 즉 국회한테 총리 선출권을 주는 이런 4년 연임제가 들어있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거를 충분히 협의하면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헌계특위에 있어가 해보면은 여당이 진정하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쇼통을 잘해요. 쇼? 하나의 쇼입니다. 이 미끼를 던져놓고 자기들은 4년 중임제 그 자체를 밀어붙이고 있어요. 어떻게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를 않고 단순 4년 중임제를 계속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실제로 여당 의원들 만나보면은 예? 아까 이야기는 제2안은 그냥 곁다리에 넣어놓는 거고 실제로 그걸 합의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전혀 없어요. 현재로서는 1안을 밀고 나갈 것이다. 예, 하고 대통령께서는 예. 추천 안에는 2안을 넣어놨지만은 대통령께서 그러잖아요. 국회에다 권한을 늘리는 거는 도저히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라고 아예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당 의원들이 어떻게 이 안에 대해서 논의조차도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하는 거, 그 대통령 발의로 하는 것은 절대 반대다 지금 이 말이신데. 예, 그러면 그리고 10월 투표 쪽이신 건가요? 자유한국당 10월에는 하자. 그렇죠. 10월에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그 10월에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10월까지도 안 나오면. 중요한 거는 합의를 제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는 4년 중임제가 좋다. 국회에다가 권한을 조금 더 늘려줄 수가 없다. 그렇게 딱 부러지니까 현행 대통령이 내세운 안을 그대로 국회에서 밀어붙이라는 것이 지금 특명입니다. 그런 상황. 여당이 지금 특명으로 받았을 것이라고 야당은 파악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도 대통령이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국회에다가 추가로 권한을 주고 싶지만은 절대 국민들이 워낙 반대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아예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여당이 어떻게 협의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개헌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이제 헌법 특위에서 이제 제안한 안은 야당 우리 자유한국당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바른정당도 반대하고 심지어 여당하고 항상 괴를 같이 하는 정의당조차도 반대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정의당은 내용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관제 주도형이 되면 안 된다지 그 반대였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나 그 내용 자체에서도 실제로 속마음이 아니지만 다 반대하고 심상정 의원님 발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가요? 지금 이렇게 대통령 권한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심상정 의원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는 내용이 안 되고 오로지 지방선거 때에 투표할 때 해야 된다 하는 그거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개헌을 무산시키고자 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라고 보고 그 무산시키고 나면은 그 책임을 자유한국당으로 돌려가 지방선거에서 여당한테 유리하고자 하는 이런 너무나 눈에 보이는 정략을 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반개헌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아마 지금 양쪽의 의견 입장들을 여러분이 들으셨으니까요. 국민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리라 봅니다. 정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까지 만났습니다. 뜨거운 개헌에 대한 얘기 또 MB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이 얘기 듣는 동안 문자가요. 정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좀 정리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들 정리하는 동안 우리는 이 코너 들어가야죠. 많이 기다렸습니다.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탐정 코너도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앞에 순서들도 다 뜨거웠는데 탐정 코너 앞으로 이걸 좀 다뤄달라 하는 요청이 평소에도 자주 들어옵니다만 요 사이에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온 게 하나 있죠. 미투 운동의 영향이겠죠. 세상을 떠난 배우 장자연 씨 사건을 다뤄달라는 청취자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요. 문자 메시지도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미투는 장자연 사건이 본질이다. 지금이라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장자연 사건을 문제 삼아야 한다라는 문자들이 들어왔는데 이게 저희가 이미 다룬 바 있습니다. 장자연 사건은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작년 12월 28일 네. 마지막 탐정에서 다뤘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요. 노컷뉴스 홈페이지 들어오시거나 뭐 포털에서 탐정선수 검색하시면 장자연 탐정선수 검색하시면 내용 확인 가능하고요. 왜 여전히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간단히 한번 정리를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네, 장자연 씨가 인기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하면서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유서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요. 강요에 의해서 연예기획사 관계자, 금융업 동사자, 언론사 관계자 등 총 31명에게 100회 이상의 접대 그리고 성상납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내용이 실제로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면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명단에 그 실명이 적힌 사람들 중에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요. 무죄 판결 선고된 게 아닙니다. 아예. 검사가 기소조차 안 했기 때문에 재판받은 사람조차 없는 거죠. 기소조차 안 한 이런 사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분노했었고 저희가 지난해 다룰 때도 많은 분들이 함께 분노해 주셨던 그 사건인데 오늘 그걸 다루시려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장자연 사건을 떠올리게 만들면서 동시에 그에 맞먹는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사건이죠. 바로 단역 배우 자매 자살 사건. 단역 배우 자매 자살 사건 하면 어렴풋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것도 성폭력 때문에 스스로 목숨 끊었던 그런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최근에 재조사 촉구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요. 결국 청와대에 청원글이 올라온 지 열흘 만에 6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재조사 청원까지 올라왔어요? 네. 또 최근에 그러다 보니 각종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도요. 이 사건을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단역 배우 자매 자살 사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2004년으로 가봐야겠는데요. 대학원생 A 씨가 있습니다. 단역 배우, 보조 출연 아르바이트라고도 하는데 엑스트라. 그렇죠. 네, 이 A 씨가요 IQ가 굉장히 높았어요. 네, 150이 넘었고 또 대학에서도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성적도 우승했고 또 행동도 모범적이었습니다. 뭐 집안에서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딸이었죠. 그런데 여름방학을 맞아서요. 집에서 쉬고 있는 이 언니 A 씨에게 여동생이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를 권유합니다. 여동생은 유명 가수 백댄서로 활동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결국 이 언니 A 씨는요. 보조 출연 연결해주는 연예기획사에 등록을 하고 드라마 몇 편에 단역으로 출연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2004년 7월에 이 A 씨가 드라마 촬영하러 경남 하동으로 갔어요. 내려갔어요, 멀리. 네, 이때부터 기획사 보조 반장 이모 씨의 추행이 시작됩니다. 보조 반장이 뭐예요? 단역 배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한데요. 그럼 반장이 있고요. 이 반장 밑에서 반장을 보좌하고 보조해 주는 게 바로 보조 반장입니다. 말 그대로 보조 반장. 네. 그런데 이 보조 반장 이 씨가요. 시작은 성추행, 강제추행으로 시작했지만 한 달 뒤에 강간, 그러니까 성폭행을 하고요. 9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그 범행을 저지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이러한 사실을 기획사에 또 다른 반장들이 있는데요. 이런 다른 반장들에게도 알립니다. 아니 자기 범죄를 숨기는 게 아니고 알렸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다른 반장들에게 이 A 씨를 넘긴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발생하는데요. 알선한 거예요, 말하자면? 참 그렇습니다. 11월까지요. 이 촬영지 인근의 모텔, 또 차량 안에서 현장 반장, 부장, 캐스팅 담당자 등으로부터요. 수시로 강간과 강제추행을 당했는데요. A 씨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요. 성폭행을 한 사람이 4명. 세상에. 또 성추행을 한 사람, 강제추행을 한 사람이 8명이라고 합니다. 성폭행만 4명. 네. 성추행 8명. 네. 아니 이렇게 성폭력이 계속됐고 여러 사람에게 당했는데 신고를 못했어요? 그렇죠. 네,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데요. 주위에 이 사실 다 알리겠다. 사회생활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협박. 또 어디 가서 말하면 동생과 어머니를 죽여버리겠다. 동생 팔아넘기겠다. 이런 협박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신고를 못한 거죠. 아니 여기까지만 들어도 너무 안타깝고 너무 화가 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A 씨가 또 이런 큰일을 겪으니까 당연하게도 점점 이상하게 변해갔는데요. 어떡해요? 평소에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촬영만 갔다 오면 이유 없이 집에서 주먹으로 벽을 치고 물건을 부수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또 집안을 서성이면서 불안해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중얼거리면서 죽여야 된다라는 말을 반복하기도 했는데 결국
욕을 하면서 어머니와 동생을 때리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결국은 그렇게 되자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 그 정도까지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소를 좀 그 정도 되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 어머니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서요. 고소를 하게 됩니다. A씨를 설득한 거죠.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12명을 경찰에 고소했어요. 예. 또 피해를 입을 때마다 기록한 일기가 있었고요. 이 구체적인 증거로 제출했죠. 일기까지 있고 뭐 이런 상황이고 굉장히 안 좋아진 상황인 것까지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 나쁜 사람들 다 처벌받겠구나 했는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은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진행되어야 마땅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제 가해자들이요. 합의에 의한 거였다. 이거는 강제로 한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여기서도 합의가 나오는군요. 합의였다. 그런 주장이 할 수 있죠. 하지만 수사기관이 그렇지 않다는 걸 밝혀내면 되는 건데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 경찰이요. 이 피해자인 고소인 즉 A씨의 보호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어제 가해자인 반장이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죽이겠다면서 고소의 취소, 고소 취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고소 취소를 종용했고요. 심지어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어머니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폭행을 했어요? 네. 이 폭행 혐의로 또 다시 고소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요. 희한한 일이네요. 수사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넘는 시간 동안요.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대질 조사를 받았는데요. 대질을요? 대질 조사라는 게 가해자와 한 자리에 옆에 앉아서 같이 삼자 대면하듯이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자리에 앉아서 조사를 받는다? 이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한 달에 한 번꼴로 대질 조사를 받았어요. 네, 일단 그 가해자가 많기 때문에 수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수사의 절차,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배려가 없었던 것이고요. 지금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이런 상황에서 대질 조사를 그렇게 많이 받았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시 범죄를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결국 고소 후 1년 7개월 만에 고소 취소, 즉 고소 취하를 하고 맙니다. 못 견뎌서? 네, 조사받는 과정이 힘들고 당시 기억을 되살리는 일을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는데요. 그런데 이 A씨 가족의 진짜 비극은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고소를 취하했는데 비극이 그때부터라니요? 네, 사실 정신과 치료받으면서요.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2009년 8월 28일 오후 8시 18분 18층 빌딩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날짜와 건물 층수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죠. 잠깐만요. 8월 28일 8시 18분 18층 옥상? 네.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A씨가 당시에 남긴 유서를 보면은요. 난 그들의 놀이개였다. 나를 건드렸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단순한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분노 표출로 이해되고요. 또 숫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숫자도 또 발음에 따라서는 욕설로 읽힐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그들에 대한 어떤 욕설을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얼마나 분노가 거셌으면. 그렇죠. 그래요. 또 비극이 이것도 여기까지도 비극인데 더합니다. 언니가 세상을 떠나자 동생이요. 나도 죽고 싶다면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리고 6일 만에 같은 방식으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그 동생이 죄책감이 느껴졌군요. 결국 언니에게 이 단역 배우 아르바이트를 권유한 게 동생이었기 때문에 죄책감을 크게 느꼈고요. 유서를 남겼어요. 동생도 언니가 보고 싶다. 언니가 보고 싶어서 먼저 간다. 유난히 언니를 따랐다 그래요. 자매의 우애가 대단했다고 해요. 또 엄마는 복수를 하고 와라. 엄마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남겼는데 여기서 끝도 아닙니다. 또 뭐가 있어요? 동생이 세상을 떠나고 2달 지나고요. 한꺼번에 2딸을 잃은 아버지가 평소에 지병이 있었는데요. 뇌출혈로 쓰러져서 사망했습니다. 충격이 워낙 컸으니까 지병이 악화된 거네요. 네, 결국은 홀로 남은 어머니 약에 의지해서 참 힘들게 살고 있죠. 평범했던 가정이 완전히 파괴가 돼버린 그런 안타까운 사건인데 근데 아까 고소를 취하했던 거잖아요, 한번. 네. 그렇죠. 그러면 다시 경찰에 고소를 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네. 당시에 신고죄였기 때문에 일단 고소를 해야만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상태였는데요. 2006년이니까. 네. 그런데 이제
고소를 한번 취소하면은요. 예. 다시 고소할 수가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재고소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당시 규정에 따를 때 형사처벌 가능성은 사라져버린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고요. 그런데 또 형사적으로는 절차가 불가능해도 절차 진행이 불가능해도 민사 절차는 가능하죠. 민사 손해배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요 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아, 냈어요. 네, 당시 재판부가 판결문에 이런 언급을 합니다. 여러 증인들의 증언과 당사자 신문 결과를 보면은요,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한 건데요. 성범죄라고 볼 여지가 있다. 여기까지 인정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머니는 패소하고 맙니다. 왜요? 바로 소멸시효 때문인데요.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 또 손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돼요. 아이고. 그런데 이걸 넘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A 씨가 스스로 목숨 끊은 날로부터 4년 반 지나서 소재겠는데요. 그렇군요. 그보다 이제 피해는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고 말았죠. 그러자 참을 수 없었던 어머니가요. 이제 가해자의 실명을 적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고요. 오히려 결국 1인 시위마저 중단되고 말았는데요. 법원에서 이제 방론입니다만 사실상 성범죄 사실을 이제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가 됐고 또 자매와 어머니가 목숨을 잃었는데도 가해자들은 뭐 처벌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않은 사실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도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끝까지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분노가 치민다는 문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저도 오늘 좀 말문이 턱턱 막힐 정도입니다. 이 사건 손탐정이 주목한 첫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경찰도 가해자일 수 있다. 경찰이요? 네. 왜요? 수사 과정에서 이 A 씨가 피해자로서 합당한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이 성범죄의 특성이 있죠. 고소인과 피고소인, 즉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합니다. 아까 전에 대질신문 계속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경찰에서 이 조사가 이루어질 때요. A 씨가 앉아있는 맞은편 책상에 피고소인들이 쭉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 마주 보면서? 네. 그리고 A 씨가 하는 말이 다 들렸어요. 이걸 들은 피고소인들이 비웃고 반박을 했고요. 심지어 그 중에 한 명은요. 그 자리에서 A 씨와의 성행위 자세를 흉내내기까지 했습니다.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불안했던 A 씨 상태 그 후 점점 악화된 것은 당연하겠고요. 의사에게 가해자들의 얼굴을 보니까 더 힘들다, 불안하다, 악몽을 꾸게 된다라고 토로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경찰이요. A 씨를 조사하면서 가해자들의 성기 모양을 그림으로 정확히 그리라는 요구까지 했죠.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았을 정도로 지금 너무너무 끔찍한데 이 정도 상황이 되니까 결국 그냥 소를 취하한 거군. 더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왜 억울한 일 당했는데 고소를 취소했냐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왜 거기 도장을 왜 찍었느냐. 네. 이런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정말 참다 못한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거기였고요. 두 번째 손탐정이 주목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덮으면 반복된다. 덮으면 반복된다. 네, 드라마뿐 아니라 촬영 현장에서 이런 반장들이 보조 출연자들의 절대 갑입니다. 당연히 모든 이런 반장들이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요. 극히 일부의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건데요.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가 드러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특히 A 씨를 강간한 이 반장. 그 전에도 다른 여성 엑스트라에게 비슷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계속하고 같은 범죄를 반복한 건데요. 지금은 그만뒀습니까, 그 사람? 그게 참 이 반장뿐 아니라요. 많은 가해자들이 여전히 본인이 했던 일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럼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해자들? 그 유사한 직종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죠. 법적으로는 물론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태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래도 되는가 싶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당시에 이제 그 법에 따라서 보면은 이제 처벌 가능성도 사라진 상태이고 또 민사적으로도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진상을 조사하지 못하고 묻어둔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참 참담하고 답답한 사건. 손탐정의 마지막 한마디는 뭡니까? 미투 운동의 가늠자이다. 가늠자? 네. 두 딸과 남편을 잃은 어머니 홀로 남아서요. 1인 시위하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재판까지 받았는데요. 다행히 무죄 판결을 받긴 했어요. 명예훼손에 대해서? 네. 그때 재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권력이 범한 참담한 실패와 이로 인해 가중됐을 A씨 모녀의 고통을 보면서 깊은 좌절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
결국 법원도요. 공권력의 잘못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예. 이렇게 사건이 폭로된 것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폭로된 것도 제대로 파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 본 다른 사람들 어떻게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을까?